그 상트 뽕삐두 미술관 센터 근방에 화랑들이 그 당시에 많아가지고 현대 화랑들이 많아서 그 당시만 해도 어느 화랑이 좋다 나쁘다를 몰랐어요.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고, 근데 우연히 어느 화랑을 톡 들어갔는데 제가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공간과 작품이 있는 화랑을 처음 봤어요. 그 당시에 뽕삐두 바로 길 건너편에 그 화랑이 어떤 화랑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시된 사람이 그 산프란시스라는 미국 유명한 진짜 대가였었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그 작품을 보고 와, 나도 이런데 한번 전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화랑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제 천정에서는 북쪽을 향해 가지고 자연광선이 들어오게 만들어 놨고 높이가 한 5m는 넘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86년에 첫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그 화랑 직원의 마담 드니즈 슈가란 분이 마침 이제 사무를 보시는 여성분이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저 디렉터 누구냐고. 그러니까 기가 찬 거지. 시커먼 놈이, 동양놈이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어디다 대고 디렉터를 찾아, 이런,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 화랑이 그렇게 뭐 세계적이고 그런 걸 전혀 몰랐죠. 너무 분위기가 좋고, 이 화랑은 들어가는 입구에 쌀 하나 있고 공간이 있고, 두 번째 공간이 있고, 세 번째 공간, 큰 공간이 있고, 네 번째 공간은 서점이었어요. 미술에 관한 책만 파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상상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림이 이제 그 벽에서 바닥까지 쭉 내려오는 산프란시스코 그림을 보니까 난 산프란시스코가 누군지도 몰랐죠. 아무리 미술학을 공부하고 그래도. 그래서 이 어떤 행운이 저한테 왔는가 하면은 마침 그 화랑 직원 여성분하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화랑 주인이 수첩을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애가 그 자기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담 슈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 한국 학생인데 그림을 뭐 보이겠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순간이 정말 내한테는 큰 어떤 인생의 변환점이었었는데, 이분이 며칠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장프로네가 연세가 많으시, 그 당시만 해도 연세가 거의 50 중후반 60대신 분. 보더니 며칠입니다. 그럼 몇 시에요? 오전 11시쯤. 그러니까 그럼 11시에 내가 갈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는 줄 알았죠. 근데 11시가 됐는데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저 자식 저거 사기 쳤다. 그래서 사기가 아니라 그럴 리가 있나? 네가 뭐라고 말이야? 곤란 뭐 그림 이거 몇 장 찍히는 거 가지고 이거 보러 올 사람이 아니다. 내가 몇십 년을 파리에 살았지만은 진짜 보면은 인사는 꾹꾹하지만은 없었다는 거지.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젊은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라 진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옛날에 대학교 떨어지면 하늘이 노래지는 게 있잖아요. 뭐 오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내가 완전 거짓말쟁이가 되고 진짜 웃긴 놈이 된 거예요. 젊은 놈이. 그래서 저 학교에 공중전화가 있어서 공중전화를 갔죠. 전화를 했어. 그래 이제 전번에 받는 그 여성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무시황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시골 어디 누구 화가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 학교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하면 존 미첼이라고, 그 당시도 지금도 대가 중에 대가 돌아가셨지만 존 미첼이라는 그 여성, 이번에 대구에서도 작년에 그 그림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그 퐁다지온 매어 전시할 때 갖고, 그 속에서 재화랑 작가가 4명을 내가 봤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냐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엔 전화가 없잖아요. 공중전화 아니면 전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그랬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젊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내 아뜨리에, 저 학교 그 아뜨리에 있는 쪽이 4층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 8층 높이에요. 옛날 프랑스 건물들은 전부 엄청나게 높거든. 그를 걸어 올라가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완전히 모든 게 기가 위에서는 사람들이 있지, 선배들이 있지.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자욱이라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약속은 꼭 지키는 분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어느 날은 오실 거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11시 같으면 11시 반,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탁 들으면서 여기 누가 황호섭 씨냐고 딱 그러는 거야. 오신 거야. 그분이. 예, 접니다. 그렇지. 작품이 어디 있냐고. 이겁니다. 그러시더니 이분이 더 있냐고. 그림을 말려있고 뭐 이런 걸 더 보여드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내한테 그냥 혹시 시간이 되냐고, 점심 먹을 시간이. 그러고 나서 그림 보시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쪽 저런 그림이에요. 저런 그림을 그렸는데 가시고 나서 나중에 한 1, 2개월 후에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문화성에 누구를 만나라, 무슨 국장님을 만나라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래 이제 그분이 엘렌 드몽닉이라는 분인데 아직까지 만나요. 저는 지금 거의 80이 넘으신 분이지만은 1년에 몇 번씩 전화 드리고, 저는 한 번 친구가 되면 끝까지 돼요. 안 되면 딱 그 자리에서 끝이고. 안 좋은 성격이에요, 제가.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아뜨리에를 파리 시내는 정말 힘들고, 지금 화성 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달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아뜨리에는 파리에서 파리 뽕피드에서 15km 정도, 파리 중심에 15km 정도 떨어진 파리 근교에 아뜨리에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미국 어느 독지가가 땅을 주는 정부에 기증하는 대신 예술가를 위한 집을 지으면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집 호수가 정해졌죠. 한 20개인가 한 30채를 지었는데 1층, 2층, 1층은 다른 사람, 2층은 또 다른 사람. 전부 다 그런 구조로 다 지었어요. 근데 내 집만 내 혼자예요. 2층이 없어요. 다른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됐는데 나는 제일 중간 집이에요. 그거를 85년 말인가 막 이렇게 얻었는데 12월 달에 얻었는데 사람이 12제곱미터에 살다가 와, 들에 있고 방 있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목욕탕 있고 오우 막 싶더라고. 그게 첫 이제 행복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6년에 첫 개인전을 거기서 장프렌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어떤 그림의 어떤 성격은 뭔가 하면은 저는 평생 똑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는 게 모든 걸 시도를 해보잖아요. 시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 까만색으로 그린 사람 평생 까만색만 그린다. 거기서 뭐 철학이 어떠니, 뭐 어떠니, 뭐 정신이 어떠니. 그런 거는 그 사람 좋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든 색깔도 있어야 되고, 모양도 바뀌어야 되고, 라는 그거를 결정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주위 환경이나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게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실적 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누구 논문을 썼는가 하면은 반고흐와 잭슨 볼록을 비교하는 논문을 썼어요. 잭슨 볼록은 아트리에 안에서 그리는 분이고, 반고흐는 아트리에가 거의 풍경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제가 찾았는 게 잭슨 볼록의 어떤 그림 형태나 크게 아주 보면은 반고흐 그림하고 닮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잭슨 볼록 속에 내가 그거를 제가 아주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찾았는데, 엄한 책을 탁 뒤져가면서 이 사람 이 대상하고 반고흐의 대상하고 잭슨 볼록의 그림하고 정말 닮은 게 있어요. 그런 게 몇 개를 찾았어요. 근데 나는 뭐를 비교를 전에 했는가 하면은 아트리에가 한 사람은 외부고 한 사람은 내부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둘이 공통점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제가 어떤 이런 그 드리핑 기법이 나오게 된 것도 계속 저는 붓이 없어요. 사실 처음부터. 붓으로 80년 초에는 붓으로 그림을 그렸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 어떤 형식을 좀 떠나고 싶었어요. 붓으로 그린다는 거는 항상 생각을 하고 계산이 된다. 빨간색 하면 더 연하게, 더 섞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드리핑은 바로 그 물감 자체가 그대로 가는데, 드리핑을 하면은 사람들이 항상 잭슨 볼록을 생각하잖아요. 잭슨 볼록을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잭슨 볼록은 항상 안에서 진짜 물감을 그대로 드리핑해서 그렸지만은 저는 그 반대예요. 저는 밖에서 그림을 그려서 물감이 마르기 전에 씻어내고 물감 떨어진 자국의 가장자리만 남는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게 0.5mm가 되냐, 1mm가 되냐, 2mm가 되냐, 그거를 하면서 씻어내고, 그래 제 물감의 한 90% 이상은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아주 가는 선만 남기 때문에. 그거를 그것도 우연히 나왔어요. 그 작품이 어떻게 우연히 나왔나 하면은 90년대 초에 제가 이제 국가 아트리에를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다가 공장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0몇십 평 되는 우리나라가 그냥 공장을 하나 구해가지고 깨끗하게 고쳐서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하도 안 돼가지고 그림을 밖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수돗물로 다 씻어버렸어요. 에이씨, 그러면서. 근데 그 큰 작업을 2장을 씻어내고 밖에 남아있는 조금 마르다가 씻어냈으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아트리에 들고 와가지고 세워놓고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진짜 마음을 다 비울 수 있네. 정말로 색깔을 막 알록달록 입히는 것보다도 확 씻어내버리면 남을 거 남고 없어질 거 다 없어지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자꾸 변해왔죠.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혼자서 이제 물감도 어떤 물감이 더 정말 붙어 있냐. 물을 그렇게 세게 하고 물총으로 쏘았을 때 물감이 접착력이 좋아야지 붙어 있지. 접착력이 좋지 않으면 다 떨어지게 나요. 본체는 그렇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이 그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저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완전 틀리죠. 그렇지만은 제 그림을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얘가 왜 저기서 저렇게 변했을까? 그러면 그 모든 그 그림에 따라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왜 그런 행동이 나왔지? 갑자기 뿌리다가 왜 수동했지? 동그란 게 왜 나왔어?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작가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 때문이든지 아니면 주위 환경 때문이든지 모든 게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하고 싶었으니까 변하는 거지. 내가 평생 예를 가지고 요색 이렇게 그릴 거야. 시체 말로 공장이에요. 똑같은 그림을. 내가 지금 내일 모레 70인데 이 그림을 언제까지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들었다, 놨다, 밖에 나갔다, 돌았다, 씻었다. 이게 여사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가는
노동가가 돼야 돼요. 노동자예요, 정말로. 뭐 그림 말고는 한 일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제 그 부처상이 나오게 부다를 하게 된 동기가 왠이 뉴욕을 갔는데 여러 가지 뭐 사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하여튼 파리를 오게 됐어요. 다시 가족들하고 갔다가 제가 또 스키를 참 좋아합니다. 스키를 이제 서울에 와서 탈 데가 없어 그러는데 프랑스에서는 한번 올라가면은 저녁에 내려오니까 피스트가 500km, 400km 이래 돼요. 근데 이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저는 그런 걸 좋아했었고. 근데 이제 우연히 뉴욕을 오래됐어요. 몇십 년 전에 뉴욕에 애들 데리러 갔다가 혼자 오는 날이 있었는데 마침 아는 분의 집에서 자게 됐어요. 그 다음날 출국을 해야 되는, 프랑스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이 작품하고 사람 얼굴 그 표정을 속이지를 못해요. 속이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아니,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음흉하다 그러나?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얼굴에 표시가 나는가 봐요. 내가 어떤 일이 있다, 없다. 근데 이제 저하고 아주 친하신 어느 분이 그 집에서 하루를 잤는데 저한테 이제 떠나는 날, 그 다음날 뭐를 박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시고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근데 난 뭔지 모르죠. 무거워요. 그럼 뭐지? 그러면서 이제 파리 와서 풀어봤지. 보니까 한 부처상이었어요. 옛날 중국 거예요. 중국인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미국에 이제 중국에서 그 부다 얼굴만 탁 쳐가지고 막 하여튼 몰래 들고 들어가 팔아먹고 뭐 이런 게 많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파리 있는 뮤제 김해 아시아 미술관에 이제 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언제 작품이냐,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당나라 시대 거라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근데 그 인상이 뭐 한국, 중국, 뭐 일본, 뭐 부처, 예수,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지. 너무 아름다웠어요. 부다를 보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스피커 그 위에 딱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 게 항상 보는데 너무 인자하고, 또 뭐 나는 뭐 종교가 있어가지고 내가 부다를 만들고 아니면 뭐 예수님을 만들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정말 이게 보니까 흐뭇한 거야. 이제 보면은 마음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야, 이거를 카피를 좀 해가지고 내가 칠을 해보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칠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젊은 조각가를 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를 본을 하나 떠달라.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석고로 뭐 만드는 걸 배웠으니까 그래가 몇 개를 떴어요. 한 몇십 개를 떠가지고 색칠을 빨간색도 해보고 노란색도 해보고. 그래 집에 큰 제 집 이제 살롱 이제 거실에 한 그 거실 높이가 한 6m쯤 됐어요. 제가 지었는 건데 거기다가 이렇게 밑을 보게 이렇게 붙여놨다고. 붙이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뽕피두 근방 옆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피카소 미술관이 생겼어요. 오래전에. 근데 사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제 친구가 피카소 미술관 관장이 됐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친구가 내 글도 썼고, 저하고 자주 내가 뉴욕에 전시하러 가면은 같이 와주고, 제 옛날 알던 와이프도 같이 다니고, 참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그거를 스코로 만들고 나서 우연히 이제 그 피카소 미술관도 갔다가 왔다가 하다가 우연히 철물상이 있어요. 그 피카소 미술관 근방에 아주 엄청나게 큰, 보통 조그만 철물상이 아니고 모든 재료가 막 못부터 뭐 하여튼 뭐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그게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진짜 소일거리가 아니라
진짜 행복했어요. 그 속에 어떤 재료가 다 있어요. 우연히 보다 보니까 동으로 된 망이 말려 있더라고요. 그 모르겠어요. 슬쩍 만져보니까 구부릴 수 있네? 그 동이 사실은 비싸요. 망들이. 저 망들이 비싼 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1m를 샀어요. 높이는 한 90cm 뭐 이래 되나? 1m가 뭐 얼마 주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게 그냥은 이렇게 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탄력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구워야 돼요. 불에. 뜨거운 불에. 달구면은 이게 연해져요. 그러니까 식혀서 하면은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부다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재밌네. 그래서 이제 부다를 만드는데 원형이 점점 손상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니까. 자꾸 계속 일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이 그 주물 공장을 하셨는데 프랑스 이제 유명한 뭐 옛날 대대로 내려오는 조각 주물을 하시는 로댕도 하셨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그걸 주면서 이거를 좀 떠달라. 떴어요. 그때 그 안에 거 해가지고 이제 그게 아직 있어요. 제가 그거를 떠서 이제 그 위에 놓고 조그만 부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부다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아무것도 그냥 부다 얼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반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속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속에 이미지를 넣으면 어떻겠나? 자, 부다는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온화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침도 주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만 배우고 그러냐고 저래가 절하고 아니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들 보면 또 틀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은 나는 속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바라면서 가장 천하다는 이미지를 고르자. 그것이 내가 뭐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몸이 참 아름다워요. 정말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들 뭐 이태리 가면 남자 뭐 다비상도 있고 다 봤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게 여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들을 그 저작권이 없는 사진들을 많이 제가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포토숍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그 포토숍을 하면서 이미지를 변경하고 그러다가 진짜 전혀 이 온화한 부다상 뒤에는 안 들어가야 될 이미지를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참 좋아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독일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전시회도 자주 하고 팔리기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다 만드는데 이제 사람도 한번 해봐. 그래 모델을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조각가한테 부탁. 내가 그 모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모델을 만들었어요. 전신상을. 그래서 사람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상업적으로 뭐 되는 그런 건 절대로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난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어느 날 또 어떤 생각도 들었는가 하면은 왜 네모 속에만 그림이 있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뿌리는 작업을 했는데 저거를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고 하다 보니까 양도 많아지고 처치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그 성남미술관에서 전시가 잡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큰 작업들을 철회하고 이제 입체 작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저는 평생 예를 들어서 제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나윤선이라는 재즈 가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은 남편을 괜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이제 그 감독님이 이거 제목 하나 하면 좋지 않겠냐고. 제목 난 원래 제목 없어요. 그러니까 쌤글이 어떠냐고. 좀 더 같은 여자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쌤글 노래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전시 기간 동안에 이 그림 속에서 음악이 나오게 만들자. 쌤글이라는 음악이. 그래서 이제 미술관 측에 부탁을 했죠.
그거를 계속 나오게 쌤 글이다. 그래서 쌤 글이라는 제목이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 내가 특히 좋아하는 거는 집에 프랑스에 있을 때 그려놓던 작품이에요. 그게 나도 모르게 어떤 예를 들어 사람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은 항상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만나고 싶어 하고 사랑을 느끼고. 근데 그런 작품들이 물론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참 항상 이거는 내가 내 지금 현재 사는 저 집보다 더 큰 데가 있으면은 서울에서 참 한국에서 걸어놓고 살고 싶은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 좋아하는데 나 안 그래도 다른 것도 좋아하는 거 많아요. 근데 걸 데가 없어가지고 못 걸고 있는 거고. 근데 옛날 파리에 살던 집에 보면은 그게 딱 걸려있는 이제 두 점이 그쪽으로 나갔을 거예요. 대구에서. 한 점은 제 아트리에 사무실에 걸려 있었던 거고, 한 점은 제 살롱에 걸려 있었던 거고, 전부 다 큰 작품이에요. 2m, 3m, 50, 60 되는 작품들인데, 우연히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냥 하나는 바탕이 그 은색이고, 아니다, 진주 색깔이고, 하나는 블루인데, 푸른색인데, 어떻게 특별히 내가 왜 좋아한다 그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냥 보고 싶어 하고, 아, 이랬지? 그 추억을 좋아하나? 옛날에서 하나? 근데 요즘 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은,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 지났는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 그림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그거 뭐 다 설명하기는 그건 너무 벅차고. 근데 화가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림이 다른 데 간다는 건 좋기는 좋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로 섭섭할 때도 있고, 저는 참 그냥 좋았어요. 뭐. 저는 어떤 제 작업에 관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작가라는 이제 노동자인데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은 작가는 그냥 작업하는 게 작가예요. 근데 일반적은 아니지만은 어느 사람들이 보통 어떤 분들을 보면은 자기 작품에 대해서 방어가 아니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래? 내 인생이 이랬어. 아니면 어디서 영향을 받았어. 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철학이 어떠니 뭐 어떻게 하는데 뭐 정신을 어떻게 가다듬고 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쪽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자, 내 작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자신이 아니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론가라는 직업이 있어요. 미술 평론하시는 분들이 저를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작품이 이거는 이런 게 있어, 철학이 이런 게 있고 이런 뭐 숭고한 무슨 생각이 있어? 라는 거는 작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작품 속에 그냥 있어요. 그 어떤 단어든지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보는 관객은. 근데 작가가 그걸 가지고 자기 작품을 방어를 한다? 설명을 한다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작가가 하는 행위 자체가 작품 속에 있는 거지, 그거를 내가 설명까지 하려면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림은. 컴퓨터는 설명서가 있어야지 어떻게 조작을 한다. 사진기도 마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작품은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작가가. 그거를 설명하게 되면 그때부터 작품이 아니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남한테 주입을 시키겠다는 거고, 나는 주입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숭고하다. 이렇게 좋은 거야. 철학이 있어.
이거는 작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가는 단지 행위를 하고 행위 속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 결과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아니면 판단하는 거는 관객이에요. 그림을 보는 사람이고 그림을 가지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작가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림은 작가가 그냥 자기 몸으로 머리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눈으로 몸짓이나 눈 속에 벌써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움직임이나 무용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색소폰도 마찬가지예요. 음표가 벌써 있잖아요. 어떻게 불러야 된다. 소리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구속이 딱 돼 있어요. 피아노나. 근데 그림은 회화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임글이나 이런 입체적으로 나오게 된 이유도 내 자신이 혼자서 내 모속에 왜 있냐. 지금도 결국은 내 모속에 또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게 자유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유를 표현을 하는 게 작가지 그 속에 이거는 A다 라는 거를 내가 줘버리면은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객이. 그래서 저는 모든 거는 관객이 보고 관객이 내한테는 저 그림이 뭐같이 보이네. 별먼지라는 게 불어에서는 문학적으로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주 네 그림은 황호섭이 그림은 별먼지다. 정말로 그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진짜 뭐 우주 같다느니 뭐 하여튼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평론가가 하는 말이고 제 그림을 하는 사람의 말이지 저는 제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무죄가 사실은 거의 다 무죄예요. 제목은 보는 사람이 정하면 돼요. 저거는 뭐네? 저건 달이네? 달이야. 저 별 볼 일 없네? 별 볼 일 없네. 저거는 뭐 우주네? 우주. 그게 자유를 주는 게 예술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참 힘든 질문인데요. 앞으로 저도 몰라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지. 근데 지금 계속은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하는 일이 80년대 초부터 이제 겨울이라서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작품들을 지금 꺼내놨어요. 바닥에. 꺼내가지고 뭐 이 작품 양이 작은 게 아닌데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자신이 신기해요. 한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작품들이니까 말려 있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열심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품도 노동의 산물인데 이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작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겠냐? 그건 제 자신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모르겠어요. 또 사람은 인간이라는 게 지구도 매일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러고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이 각도 0점 몇 도라도 틀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세상은 자꾸 변하고 사람 생각도 변해요,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무슨 Z세대니 M세대니 뭐 Y세대니 우리 어느 사회에서 자꾸 어떤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점점 뭐라 그러나 더 벌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대 간에. 예를 들어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 내가 요즘 느끼는 거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나윤선의 재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즈를 들으러 가면은 10대에서 70대, 80대까지 다 모여가지고 같이 듣고 같이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고 하더라고요, 공연을.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이 동네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막 딱 전부 다 세대를 갈라져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나는 어린애가 봐도 저거 왜 저래 반짝거려?
할 수 있고, 세대 간에 그거를 두고 싶지가 않아요. 제 목표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림이 그런 거를 먼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가가. 나는 뭐 60대에서 70대에서 80대에서 이게 있어. 내 철학이야. 라고 고정을 시키면 혼자서 그냥 혼자 살면 돼요. 그래서 작품은 자꾸 보이고 싶잖아요. 어떨 때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게 작가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정말 몰라요. 내일 한 달 후에 새로 봄이 오면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봄이 와야 내가 작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작업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몰라요. 왜냐면 사람 생각은 항상 무궁무진하잖아요. 똑같은 거를 남들이 봤을 때 똑같은데 작가 자신한테는 또 그 똑같은 속에서 다른 거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기는 그런데 또 새로운 게 나왔고.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작품이 이건데요. 글자를 한번 넣어볼까? 이제 글로서 표현을 해보자. 기억을 써볼까? 니은을 써볼까? ABCD를 써볼까? 자, 이런 쪽으로 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속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 그건 제 자신도 모르고 작업을 또 새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해야죠.